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주인공을 은근히 무시했던 한 지인의 반전 인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은 자랑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PR과 마케팅이 때로는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제가 옆에서 지켜본 한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던 언니, 제 일기장에 써내려갔던 필터링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백체인 것을 이해해 주세요. 야, 너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옷 입고 다녀? 정미 언니의 입에서 툭 던져진 말은 가볍게 들리는 농담처럼 포장됐지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가라앉았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다. 언니는 재수를 했기에 나보다 한 살 많았지만 자연스럽게 학교에 잘 적응하고 인기가 많았다. 그 시절 정미 언니는 캠퍼스에서 단연 돋보이던 인물이었다. 명품 버버리 가방에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이탈리아산 티셔츠, 그리고 힐을 신고도 종종 걸음이 아닌 당당한 보폭으로 강의실에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주위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반면 나는 늘 무채색 니트와 청바지를 고집했다. 말수도 적고 유행엔 관심도 없고 그저 학점 잘 받고 조용히 졸업하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런 나에게 정미 언니는 신기한 존재였고, 그런 나를 정미 언니는 넌 참 한결같아. 지루한 것 같지만 그게 또 매력이라니까. 라며 자주 불러냈다. 함께 떡볶이를 먹고 영화를 보고 캠퍼스 뒤편 벤치에 앉아 남자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공상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이 참 따뜻했는데 결혼 후에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냈다. 나는 공무원인 남편을 따라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고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아파트에서 알뜰살뜰 신혼을 꾸렸다. 남편은 단단한 사람이었다. 있는 만큼만 쓰고 없는 건 안 쓰고 뭐든 천천히 모으자라는 사람이었기에 늘 불안한 내 성격엔 딱 맞는 짝이기도 했다. 정미 언니는 달랐다. 그녀는 강남에서 시작했다. 결혼식도 남달랐다. 나는 공무원 할인이 되는 평범한 예식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결혼식을 올렸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정미 언니의 결혼식은 강남 호텔에서 펼쳐진 작은 패션쇼 같았다. 드레스를 3번이나 갈아입고 하객들의 옷차림도 반짝반짝 빛났고 사회자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였다. 나는 결혼식장 한 구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참 예쁘다. 정말 멋지다. 정미 언니의 남편은 주식과 다양한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돈을 번 사업가라고 했다. 사람들 입에선 요즘 뜨는 사람, 뭘 해도 돈 냄새가 나는 남자라는 말이 돌았고 정미 언니는 그 덕에 더더욱 빛나 보였다.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육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시절도 잠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정미 언니의 말투엔 날카로움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선영아, 아직도 전세야? 너는 도대체 언제쯤 내 집 마련할래? 애 키우기 힘들겠다, 그 좁은 데서.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욱 하고 올라왔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친구라기보단 비교 대상이 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언니는 늘 나보다 우위에 놓여 있는 듯한 말투로 나를 대했다. 그게 순간순간 신경 쓰였지만 우린 오래된 친구 사이였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겼던 것 같다. 그리고 종종 연락하며 지냈다. 몇 년이 흘러 우리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그날 나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올라온 김에 정미 언니와 만나게 되었다. 장소는 청담동에 유명하다는 카페. 평일 오후인데도 테라스 자리는 이미 꽉 찼고 지방에서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온 나는 이 화려한 배경에 주눅든 마음으로 언니를 기다렸다. 곧이어 반짝이는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섰고 선글라스를 낀 정미 언니가 내려왔다.
머리는 세팅이 잘 된 긴 웨이브. 가방은 내가 예전에 백화점에서 눈으로만 봤던 그 브랜드.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가 달려 있었다. 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는구나. 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냥 편해서 라고 말했지만 언니는 손사래를 쳤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언니가 대뜸 말했다. 너도 좀 눈 크게 뜨고 살아. 요즘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몰라? 대출 좀 받고 전세 세입자 구하면 너도 집주인 되는 거야. 나 지금 강남에면 아파트 세 채야. 다 그렇게 산 거지 뭐. 남편이 진작 눈 떴잖아. 너희 남편은 뭐래? 아직도 현실적으로 살자고 그래? 나는 말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정미 언니의 딸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우리 딸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왔잖아. 지금 소개팅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희 딸은 뭐해? 응, 우리 딸도 잘 지내지. 대학교 교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딸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에 놀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남편과 통화를 하며 말했다. 우리도 아파트 하나 사둘 걸 그랬나 봐.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살아왔어.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래도 가끔은 나도 흔들려. 흔들릴 수 있지. 하지만 그걸 따라가면 무너지는 거야. 남편의 말은 언제나 옳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마음이 이상했다. 오래된 친구에게 무시받은 감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무언가 놓쳐버린 인생 같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정미 언니가 자랑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그건 과시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하니 언니의 반짝이는 모습이 유난히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도착하여 가디건을 벗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미 언니는 촌스럽다고 했지만 이 옷은 내가 처음 맞벌이를 해서 산 첫 옷이었다. 누군가에겐 초라할지 몰라도 나에겐 자랑이었다. 나도 한때는 나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강남은 이제 내 놀이터야. 오늘은 압구정, 내일은 청담. 어딜 가든 아는 사람이 넘쳐. 정미 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저 문장을 본 순간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명품 가방을 들고 청담동 카페 테라스에 앉아 환하게 웃는 사진. 마카롱 한 조각에 10,000원 가까이 된다는 고급 디저트 옆에 강남 라이프라고 적혀 있는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열린 파티. 얼굴엔 뽀얀 조명, 손엔 샴페인잔. 정미 언니는 단순히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여주는데 능한 사람이었다. 언니, 진짜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나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 동기 단체 톡방에 누군가가 톡을 남겼다. 야, 너네들 정미 언니 SNS 봤어? 완전 대박. 아파트 세 채는 기본이래. 그 언니 남편도 완전 능력자잖아. 요즘 갭 투자 어쩌고 하는 거. 그 부부가 하는 거잖아. 나도 전세 껴서 집 좀 사놓을 걸. 우리가 너무 멍청하게 사는 거 아니야? 톡창은 친구들의 감탄으로 넘쳐났고 나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다. 한참 때는 재테크 유튜버들이 말하는 부의 사다리, 그 꼭대기에 정미 언니가 올라가 있는 것만 같았다. 친구들이 언니를 부러워하고 언니는 또 그 시선을 즐기며 더 큰 자랑을 쏟아냈다. 애 키우느라 고생만 하지 말고 눈을 좀 더 크게 떠. 요즘은 정보가 돈이야. 강남은 안 내려. 여긴 올라가는 데야. 안목이 있으면 여기 붙들고 있어야 돼. 사람들은 몰라.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라는 걸. 언니가 내게 했던 말들이다. 사실 언니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나도 한때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언니 따라 대출을 좀 무리하게 해서 서울 근처에라도 아파트를 샀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뜰 거라고 언니가 알려준 주식에 빚이라도 내서 투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집은 결국 살 공간이지 도박판이 아니야.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더 크면 안 하는 게 맞아. 남편은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안정, 신중, 현실. 그게 그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세상이 변하는 걸 보고 있자면 그 신중함이 오히려 무기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뉴스는 매일 강남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는 이야기, 투자로 몇 천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쏟아냈고 나는 점점 우리가 바보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TV를 보다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지금 이게 맞는 걸까? 뭐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 투자도 안 하고 가진 것도 그대로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 있었어? 정미 언니 있잖아. 요즘 완전 잘 나가. SNS 보면 집도 몇 채 있고 온몸이 명품이고 친구들까지 전부 부러워하고 솔직히 나도 부러워. 그냥 너무 차이가 나서.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허세는 오래 못 가. 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불안이 있는 거야. 아니야. 저 언니는 진짜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보여. 그래, 그렇게 보일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삶은 바람에 선 얇은 나뭇가지 같은 거야. 흔들릴 땐 멋져 보이지만 결국엔 중심이 무너져. 나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언니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조차 어려웠다. 그토록 단단하고 화려해 보였기에. 그래도 우리도 뭔가 하나쯤은 해볼까? 아파트든 뭐든. 선영아, 그건 너가 진심으로 원해서 해야지. 비교 때문에 하는 거면 오래 못 가.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끔은 현실보다 더 반짝이는 허세가 사람을 끌어당길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그 반짝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찬란함 속에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날 밤 나는 정미 언니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번엔 발리에서 찍은 사진, 수영장 너머 바다가 보이고 그 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건 선택의 결과야. 나는 나를 믿었고 지금의 내가 됐어.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값비싼 뷰도 없는 우리 집. 하지만 나는 이 빗소리도 꽤 근사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요즘 뭐 그런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 전세 세입자 나가면 또 들어오는 거고 계속 돌리면 돼. 어차피 부동산은 멀리 보는 거야. 정미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언니의 반짝이는 내일 위로 살짝 떨리는 손가락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도 오랜만에 언니를 만났고 언니가 알려준 장소는 압구정에 유명하다는 카페였다. 벽면은 초록이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음악은 느리게 흐르며 사람들의 속상임을 감췄다. 언니는 여전히 화려했다. 샤넬 자켓, 샤넬 가방,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벨트, 입술엔 밝은 루비색 립스틱. 그녀는 세상의 어떤 불안도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기사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역전세 난 현실화,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속출, 깡통 전세, 실거래가 보증금 이하 하락, 전세 사기 피해 우려. 그 기사에는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갭투자로 아파트 5채를 보유한 50대 여성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모자이크 속 여자의 얼굴은 정미 언니와 언뜻 비슷한 또래였고 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언니, 세입자 나간다고 다 들어오진 않잖아. 요즘 전세 놓기 어렵다며? 내 말에 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건 서울 빼고 얘기지. 여기는 수요 꾸준해. 잠깐 흔들리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정미 언니는 늘 그랬다.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고 현실보다 이미지가 중요했다. 문제는 그 이미지에 자기가 완전히 묶여버린 듯 보였다는 점이다. 언니의 SNS는 여전히 파티 사진이 올라왔고 럭셔리 웨딩 준비 중 해시태그가 달린 드레스샵 투어 영상이 올라왔다.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그 SNS를 통해 알았다. 우리 딸 예식장 한남동에 있는 그 유명한 곳으로 잡았어. 피로연만 해도 3천 넘게 들더라.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이잖아. 예산? 뭐 대충 1억 선이지 뭐. 언니는 하늘을 보듯 손바닥을 펴보이며 겨우라는 투로 말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웃어야 할지 놀라야 할지 몰랐다. 딸도 사치가 익숙한 사람이다. 명문대 유학 후 귀국,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SNS에 매일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 인증을 올리는 사람. 정미 언니는 그걸 우리 딸은 안목이 있어 라고 포장하지만 나에게는 그저 부모의 허영이 만든 허상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 무렵 나는 조용히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조금 더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남편과 이야기했다. 비상금 통장을 다시 열어보고 월 생활비를 한 번 더 계산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지금은 수익보다 손실을 피해야 할 때야. 당분간은 큰 소비 안 하고 재정 점검을 좀 하자. 우리는 소비를 줄이고 낡은 세탁기를 고쳐 쓰기로 했고 여름 휴가도 생략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일 없는 작은 결심들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정미 언니의 피드를 다시 봤다. 딸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셀카, 엄마의 자랑이라는 문구, 댓글창엔 부러움의 감탄이 줄을 이었다. 언니 진짜 멋져요. 저도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어요. 딸도 엄마도 완전 모델 같아요. 나는 괜히 화장실에 가서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잡티, 깊어진 주름. 정미 언니에겐 보여줄 삶이 있었고 나는 버텨야 할 삶만 있는 것 같았다. 거울 속 나는 화장기 없이 어딘가 조금은 초라해 보였다. 주름도 많고 표정도 어딘지 어두웠다. 이 나이까지 큰 사고 없이 버텨낸 얼굴, 아이들 키우고 삶을 다독이며 살아온 얼굴. 이건 내 얼굴이니까. 세상은 매번 누군가의 화려한 면만 조명하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명 뒤에서 묵묵히 살아간다. 정미 언니는 여전히 멋있다. 나는 그걸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틀린 건 아니다. 결국 사람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것뿐 누구의 삶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방식이 정답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저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언니는 언니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다. 창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렸다. 그 비를 바라보며 지금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밤이었다.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에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야, 혜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정미 언니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그토록 당당하고 밝던 음색이 아니었다. 어딘가 눌린 듯, 쉰 듯,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나는 전화를 쥔 채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좀 너무 급한 상황이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장 아니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정미 언니가 강남 아파트 세 채, 명품과 외제차, 강남은 늘 내 놀이터라고 하던 그 언니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언니는 딸 결혼식 준비에 정신이 없다며 예식장 사진을 보내왔었다. 카페 테라스에서 웨딩 플래너와 회의 중이라며 보낸 셀카 속 언니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랬던 언니가 지금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고 있었다. 보증금 못 돌려줘서 소송 들어갔어. 세입자한테. 변호사한테 연락 왔더라. 아니,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 그냥 전세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셋값이 빠지니까 그 인간도 몰래 집 담보로 대출 받아놓은 거 있더라고. 심지어 우리 이혼했어. 나는 숨을 삼켰다. 뭐라고? 이혼? 사실 몇 달 됐어. 남들은 모르겠어. 사실은 그 인간이 한참 전부터 주식으로 돈 번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속여서 끌어모은 돈이더라고. 그거 메꾸느라 대출 받고 카드 돌리고 결국 집 두 채는 강제 경매에 들어갔고 하나는 전세 사기로 엮였어.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언니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강남의 아파트, 명품, 커다란 선글라스, 한남동 웨딩홀, 그런 이미지들만 겹쳐졌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밤에도 초인종 누르고 진짜 이게 사람이 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에 나는 슬펐다. 언니가 무너져서라기보다는 그 무너짐조차 조용히 감추려 했던 사람의 자존심이 느껴져서였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언니,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은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급하게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줘야 소송이 연기되거든? 당장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벌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다 아는 게 무서워. 너 말고는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속이 쓰렸다. 정미 언니는 내게 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나보다 앞서고 화려하고 기세 좋고 무서울 것 없던 언니. 그 언니가 지금 내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나는 그게 놀라웠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내 감정이 동정도 기쁨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복잡했다. 그 언니는 나와는 너무 달랐기에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고 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여겼기에 상처받지 않으려 했는데 그 언니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안해. 너가 이런 일까지 끌어안게 해서. 근데 나 진짜 너 말고는 부탁할 데가 없어. 다들 겉으론 친한 척하지만 결국 이런 일 당하니까 피하더라. 언니의 말이 끝날 즈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언니. 내가 좀 알아볼게. 바로는 어렵고 남편이랑 상의 좀 해야 돼. 그래, 알았어. 고맙다. 이런 말이라도 들어줘서.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보다 말고 내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이야? 정미 언니가 돈을 빌려달래. 정미 언니? 그 언니가 왜? 이혼했고 아파트 두 채는 경매 넘어갔고 하나는 전세 사기라고. 지금 소송까지 당할 판이래.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 언니는 여전히 멋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성이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주저앉는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대학 시절 정미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나보다 반뼘 키가 크고 늘 당당했던 언니. 그 시절엔 우리 모두 불안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 속 언니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언니.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서울 근교에 있는 친정집에 잠시 머물던 어느 겨울 초입. 욕실 수도가 말썽을 부렸다. 수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다 멈췄고 친정엄마는 며칠 전부터 배가 이상하다 싶더니 하며 걱정했다. 나는 급한 대로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다. 수증기 가득한 욕탕에서 몸을 풀고 나갈 채비를 하는데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내 팔을 툭 잡았다. 선영아, 나는 순간 몸을 멈췄다. 너무 낯선 목소리였지만 또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었다.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야, 정미 언니야.
거기엔 내가 알던 정미 언니가 없었다. 예전에 그 번쩍이던 언니는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수척한 얼굴에 수건을 두른 여자가 두 손으로 내 팔을 잡고 있었다. 눈 밑은 퀭하게 꺼졌고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명품 가방 대신 찜질방 수건을 들고 있었고 반짝이던 손목 시계도 없었다. 언니, 어떡해. 나 여기 딸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 며칠만 하다가 벌써 한 달이 넘었네.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다 지나가겠지 했거든. 잠깐 흔들리는 거라고. 버티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근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빚쟁이들 피해서 짐도 없이 급하게 도망왔어. 언니는 작게 웃었다. 웃는 얼굴이 더 슬펐다. 나는 언니를 따라 찜질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휴게 공간 구석, 사람들 하나둘 누워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 한켠에 정미 언니의 딸이 누워 있었다. 예전엔 외제차를 끌고 유니폼처럼 명품백을 메고 다니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지금은 찜질방 매트 위에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우리 딸 결혼도 당연히 취소됐고 며칠은 엄청 울더니 요즘은 말이 없어. 언니는 커피 자판기 옆에 앉아 종이컵에 손을 감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언니, 그동안 혜진아, 너 진작 말리려고 했지? 그때 너 남편도 위험하다고 했다면서. 맞았어. 나는 너무 많은 걸 꾸미고 살았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언니는 고개를 뒤로 젖혔다. 천장에 매달린 노란 등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내가 이혼한 남자한테는 너무 많은 걸 믿었고, 내 딸한테는 아무 걱정 없게 해주고 싶었고, 친구들에겐 늘 부러움받는 사람이고 싶었어. 근데 정작 나는 나 자신한테 한 번도 진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다. 예전에 정미 언니는 대학 시절 복도 끝에서 당당하게 걷던 언니였다. 버버리 가방을 들고 긴 웨이브 머리를 넘기며 웃던 언니. 무언가를 늘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언니가 부럽기도 하고 멀기도 했다. 그런 언니가 지금 내 옆에서 무너진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냥 몸을 뉘일 방 하나만 있어도 감사해. 딸이랑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날이야. 나는 말없이 언니 손등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차가웠다. 화려한 반지가 빠져나간 자리엔 깊은 혼만 남아있었다. 언니가 옅은 미소를 짓다가 문득 말했다. 너 내 결혼식 기억나? 나는 대답했다. 응, 진짜 예뻤지. 하객들도 전부 화려하고. 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그때 하객 알바 쓴 거야. 내 성격이 이러니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 겉으로는 친한 듯 보이는 사람들은 많지. 근데 정작 중요할 때 달려와주는 친구는 없어. 그 결혼식 때 진짜 나를 보러 온 사람은 가족 제외하고는 너뿐이었어. 나는 속으로 너무 놀랐다.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나는 마음을 추스리며 물끄러미 언니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당장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그냥 같이 생각해 볼 순 있으니까.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선영아, 나 너한테 가끔 심한 말도 했지?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야. 언니는 항상 멋졌어. 나한테 늘 그런 사람이었어. 언니는 한참 만에 눈을 떴다. 그 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는 찜질방을 나서며 현금 인출기에서 50만 원을 뽑아 언니 손에 쥐어줬다. 내가 당장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다. 자존심 세던 언니가 거절하지 않고 힘없이 웃으며 받는 모습에 마음이 좀 아팠다. 찜질방을 나와 골목을 걸었다. 겨울로 향하는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삶이란 참 이상하다.
어떤 순간엔 너무 빛나서 눈을 뜰 수가 없고, 어떤 날은 또 너무 어두워서 길을 잃는다. 정미 언니의 삶은 지금 어두운 터널 속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그 복도 끝을 당당히 걸어오던 사람이다. 그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덧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국 냄새. 남편이 끓여놓고 기다렸나 보다. 다녀왔어. 잘 갔다 왔어? 추웠지? 남편은 앞치마를 벗으며 주방에서 나왔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식탁 위엔 소박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국. 평범하고 단정한 식탁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물었다. 아버님, 어머님은 잘 지내지? 그럼 다음에는 같이 올라가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정미 언니 만났어? 어디서? 찜질방에서 우연히. 딸이랑 같이 지내고 있더라. 얼굴이 정말 몰라볼 정도였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내가 물었다. 여보, 우리 진짜 운이 좋았던 걸까? 남편은 나를 바라보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운이라기보단 큰 욕심 안 부린 거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문장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말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조심스러웠다. 배출은 항상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했고, 소비도 필요한 것만 했고, 무리한 투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정미 언니는 늘 나를 보며 답답하다고 했었다. 넌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그러다 나이 들어서 후회해. 그 말에 마음이 쿡쿡 쑤시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후회는 없다. 그때 그 작은 집, 그때 그 검소한 생활들이 결국 지금의 안정이라는 이름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았다. TV에서는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책장 한켠에 꽂힌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다. 낡은 비닐 속에 들어있는 사진들. 그중 하나, 대학 시절 정미 언니와 찍은 스티커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웃음이 났다. 그때의 정미 언니는 정말 예뻤다. 당당하고 생기 넘쳤고 그 미소엔 세상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꺼내 책장 위에 세워두었다.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미 언니의 SNS는 지금 비공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은 딸과 함께 찍은 결혼식 드레스 사진. 그 이후의 소식은 없었다. 그건 정미 언니가 처음으로 보여주기를 멈췄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제는 화려한 사진 없이도 버텨야 할 시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화려한 꽃 같은 언니의 자존심이 차갑게 내려앉은 지금 현실이 냉혹하게 느껴진다. 생각해보니 아주 가끔은 나도 언니를 질투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언니의 겨울이 춥지 않기를 바라본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창밖의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아늑하진 않지만 단단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한 이 공간이 오늘따라 감사하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은 정말 자랑의 시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여주기에 집착하는 순간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보다 사실 정작 중요한 건 스스로를 보는 내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연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잘 살아온 여러분 응원드리며 어디에 계시든
행복한 하루 되시길 H여사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